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본소 훑어보는 수업 오늘 첫날인데, 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박무가 기본소 이걸로 7주 정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시험 공부 이제 뭐 하시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암기력을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외운 게 많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험가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게 대부분 좀 암기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데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모든 걸 외워가지고 해결한다는 게 사실 인간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강의하는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분량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갖고만 하려고 하면 시간을 한 5년 정도 투자하면은 그래도 60점 이상 다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 준비를 5년 계획 세우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 또는 늦더라도 2년 안에 좀 해결을 한다 그러면 좀 이해력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서라는 교재는 그래도 좀 두꺼운 볼륨을 갖고는 있는 대신에 설명이 좀 친절하게 돼 있고 또 예시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7주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터치를 많이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외워주셔야 되는 일이 될 거고 좀 줄일 수 있는 영역 좀 이렇게 이해력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용어를 통해서 암기를 좀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 위주로 좀 터치를 해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양을 좀 줄이면 그런 막판에 외울 것들은 또 거기 또 별도의 투자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우리가 한 20개 정도 20개 내외 정도의 테마를 관리를 할 건데 주로 뭔가 좀 적게 외우게 도와줄 수 있는 테마 그런 테마들 위주로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좀 줄여주시면은 외우는데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 드리고요. 자, 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책 앞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목차 쪽으로 가보세요. 목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0페이지부터 텍스트 내용이 나오는데 30페이지에서부터 앞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정도 넘기면 이 책의 차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거기 잠깐 볼게요.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또 해당 교수님들이 안내를 해 주실 거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양을 좀 줄이려고 하면은 책 편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대략은 알아야 돼요. 뭐 이거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1번 챕터가 법률행위 파트로 돼 있죠. 자, 원래 우리 민법전은 제일 앞에가 민법 총칙이라 그래서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법에 쭉 적어 놓은 항목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에서 대략 10문제 출제하게 돼 있고요. 지금 소목차들 보시면은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단어는 여기선 출제 사항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용어만 좀 일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리고 2장에 목적 쪽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의사표시 쪽에서 보통 한 3문제. 자, 그리고 대리 쪽에서 3문제, 요즘은 4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가 보통 하나 내지 2개, 그리고 조건 기한이 하나 정도. 그래서 좀 약간 밀고 당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 비율로 해서 10문제 배정되니까 자, 의사표시하고 대리단원의 출제 비중이 좀 크죠. 그죠? 그쪽에 좀 배정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 물권법 단원에서 이제 이게 또 한 1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14문제 출제되는데 그 물권법 제일 첫 단원 제1장 물권법 일반 그리고 제2장 물권 변동까지 여기서 많으면 5문제까지 뭐 적게 나와도 3문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는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개별 물건들 설명인데 점유권 보통 2문제 출제하고요. 자, 소유권 파트는 한 3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리고 자, 용익물권에 3가지 용익물권 나오는데 각각 보통 하나 정도씩. 그래서 용익물권에서는 총 3개. 담보물권은 이제 2가지 담보물권 배우는데 그 중에서 한 3문제. 요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이렇게 나오죠.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합쳐서 10문제. 그리고 민사특별법이 이제 5개 특별법이 쭉 나오는데 각 특별법에서 한 문제씩 하고 그리고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분량이 좀 많아서 하나 정도 더 나오고 총 6문제 배정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 특별법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 법률행위 단원 쪽에서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양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권법 총칙 총론 파트에서 좀 또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권법 강론, 아까 제가 점유권부터 물권법 강론이라 그랬는데 점유권부터는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계약법 쪽에서도 총론 쪽에서 우리가 좀 덜 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어요. 강론 쪽에는 좀 외우는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5개 중에는 대체로 다 암기사항을 좀 동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러분들 동네에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야 뭐 다 자가 소유로 사시고 계시겠지만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자체가 주택임대차일 수 있고요. 또 세를 놓으신 분들도 있고 뭐 상가 갖고 계신 분들 상가 임대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활 주변에 흔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해보다는 내가 좀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 부분을 좀 덜 가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는 있을 거고요. 집합건물법은 그냥 생 암기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등기담보법이랑 부동산 실명법이 조금 어려운 특별법인데 분량은 적어요. 대신에 이제 개념 이해를 좀 충실히 했다는 전제로 암기를 적게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기본소 수업에서는 특별법 쪽에서는 제가 가등기담보법이랑 부동산 실명법 이 2개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에 좀 치중해서 할 거고 집합건물법은 뭐 완전 암기 영역이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터치할 계획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주간 이런 내용들 좀 이해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터치를 해서 우리가 좀 충실하게 이해를 해갖고 적게 외우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용어 설명들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우리가 5월이고 시험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기초 용어들은 제가 짧게는 설명을 드려도 그 한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아주 기초 용어 뭐 선의 악의 뭐 이런 부분들 용어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쉬는 시간이나 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로 질문하시면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내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쪽으로 와 볼게요. 자, 30페이지부터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단원 나오는데 여기는 엄밀히는 시험 범위 단원이 아닌데도 출제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알아야 되겠고 목차들 쭉 볼게요. 자, 30페이지 그 법률관계의 뜻이 뭐냐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외우는 거는 아니니까 자, 한번 필요한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문장 보세요. 자,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없는 인간관계와 구별된다. 그리고 3번까지 읽어볼게요. 결국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 소위 권리자와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 의무자 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를 권리의무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을 때 내용만 알면 돼요. 이거는 뭘 외우자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률관계가 뭐냐, 누가 만약에 나한테 법률관계가 너 배우고 왔다는데 뭐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자,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고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그래서 뭔가 법이 강제력을 통해서 권리자를 지켜주고 의무자를 이행시키는 뭐 이런 영역이다라고 대충만 대답할 수 있어도 좀 공부 좀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위 민법 과목은 이 권리 의무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 법률 관계가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의 제일 첫 단원으로 배우는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주로 법률 관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은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의 취득, 권리를 갖게 되는 현상이랑 권리의 변경, 큰 목차상으로 31페이지에 권리가 바뀌는 현상이랑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32페이지에 권리의 소멸 자 이렇게 자, 세 개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렇게 요약집이라든가 수업용 교재들에는 이런 설명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건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용 암기 교재는 이거 암기 사항도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민법 공부하시려면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암기사항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직접 출제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다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볼게요. 자, 거기 있는 목차들을 체계도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권리가 변동되는 현상이 권리가 생기는 현상, 취득, 그리고 권리가 바뀌는 현상, 변경, 그리고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 소멸,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는 취득 쪽입니다. 취득 쪽. 권리의 취득 쪽. 그러니까 30페이지 아래쪽부터 나오는 권리의 취득 쪽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취득 쪽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나누고 승계 취득 목차에 보면은 다시 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소목차가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전적 승계 안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또 이렇게 또 소목차가 잡혀 있죠. 그죠? 이런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잠깐 설명드릴 건데 자, 찍어 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권리가 생길 건데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권리가 그냥 처음으로 뿅 생기는 게 있고요. 나한테 없던 권리를 누가 나한테 줘서 이어받아서 생기는 권리 취득이 있어요. 자, 누가 나한테 권리를 준 게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어? 승계 취득이겠죠. 요거는 한자를 조금만 아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주 선수 할 때 그 개자를 쓰는 거고 이을승자를 써가지고 이어받아서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상들은 대부분 이거고요. 자, 원시 취득은 그러면 누가 준 적 없는데 시작부터 원천적으로 내가 처음 권리 취득자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원시 취득에 뭐가 있냐, 승계 취득에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출제자가 하더라도 그게 뭐 요즘도 나옵니다. 이제 문제로 보면은 요즘도 그런 기출 문제가 있는데 원시 취득을 적어가지고 쭈루루루룩 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00개를 외워도 101번째 새로운 원시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거를 외워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법을 접근하면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2차 과목에 나오는 중개사법이나 공법 같은 과목들은 양이 많아도 그게 끝이라는 게 있어요. 100개 외우면 100개고 200개 외우면 200개고 그게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에 자신만 있다면 무한 반복해서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민법은 사람들이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 영원히 안 끝나요. 암기로만 접근하면.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용어나 그런 부분에 이해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외우지 않았더라도 누가 나한테 권리를 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취득한 것 같다. 그러면은 승계 취득이라고 해야 돼요? 원시 취득이라고 해야 돼요? 승계 취득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준 적 없는데 내가 권리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은 원시 취득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원시 취득을 몇 개 해볼게요. 자, 건물을 신축하면 내가 건물을 뚝딱뚝딱 지으면 이제 그 지은 사람이 내가 건물의 소유자가 되죠. 누가 줬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원시 취득이겠어요? 승계 취득이겠어요? 원시 취득이겠죠. 이거를 외우고 앉아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누가 준 적 없는데 내가 권리가 생기면 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시고 자, 그런 판단이 애매해. 내가 보기에는 원시 취득 같은데 승계 취득이래. 승계 취득 같은데 원시 취득이래. 그러면 그때 이거는 내가 외워놓지 않으면 실수를 할 거니까 그때는 좀 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외우라고 시키는 게 자, 시효 취득이랑 선의 취득이랑 이 두 개 제도는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그게 뭔지 설명은 하더라도 그거는 모양이 약간 승계 취득처럼 생겼는데 성질이 원시 취득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라고 시키는데 암기 없이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뭐 시효 취득, 신축, 뭐 선의 취득, 뭐 무주물 선점 뭐 이런 거 다 외우면 영원히 안 끝난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쓰려고 하시고 요즘은 이런 문제가 원시 취득 구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개념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소량은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시 취득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지금 승계 취득은 그러면 누가 나한테 넘겨준 거죠. 그죠? 그 안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는 뭐가 다르냐? 둘 다 누가 준 거죠. 둘 다 누가 준 건데 거기 여러분들 책에 텍스트 보세요. 31페이지에 이전적 승계 설명을 보면은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자,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그 내용 그대로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걸 권리의 주체 변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설정적 승계 괄호 2번에 보세요. 자,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의 일부 권능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뭐 저당권, 제한물권 취득이 뭐 그 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암기량이 확 줄어요. 이 설정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제 좋게 제가 봤을 때 한 3, 40개 암기사항을 더 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처리가 되면은 암기사항 또 3, 40개가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자, 지금 문장으로 봤을 때 이전적 승계, 이전이라는 말은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다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설정적 승계 문장에서 포인트를 보면은 권리의 전부가 넘어간대요. 일부를 넘긴대요. 일부 권능을 넘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건데 근데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넘기고 다 넘기면 그건 이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일부분이 넘어갈 때는 설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권리가 일부가 승계가 되는 현상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잠깐 그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유권이 뭔지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대략 알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내 거다 하는 개념이 소유권이에요. 이걸 조금 제가 법적인 개념을 붙여보면은 소유권 안에는 민법 조문에 그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고 아예 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고 수익해도 되고 처분해도 되고 이런 힘을 가진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팔 수 있죠. 그죠? 자, 물건 팔아보셨죠? 그죠? 사보기도, 당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던 소유권이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소유권이 요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은 다 매수인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권리가 이전된 거예요? 설정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그죠? 싹 다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권리가 이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권리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갑에게서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자, 이전적 승계 취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소유권의 주인이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권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주체 변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또 권리의 상대적 소멸.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을과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됐다 해서 상대적 소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이쪽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권리의 취득 쪽만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변경 쪽이나 소멸 쪽은 출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자, 개념으로 안 풀리면 삼각형 치고 밀면 돼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어차피 같은 현상이에요. 자, 매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현상을 주인이 바뀌는 주체의 변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권리가 매도인한테서 사라지는 상대적 소멸 현상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같은 현상을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매수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된 거고 매도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 소멸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주인이 바뀐 거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변경 소멸로 물어볼 이유가 없고 취득으로만 물어봐도 아, 얘가 개념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런 거를 틀리게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변경 소멸로 물어보지 않아요. 틀리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걔네들은 완전 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1, 2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상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 하지만 공부하는데 이건 필요하니까 취득 쪽에 치중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 중에서 지금 승계 취득으로 가고 있고 이전적 승계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전적 승계 안에서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자, 요런 것도 또 나눠 봐야 될 건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설정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설정이랑 비교를 해볼 건데 자, 갑이 또 똑같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거를 팔지 않을 거고 빌려줄 건데 근데 자, 빌려주는 방법이 민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집 빌려주는 거 전세권자한테 집 빌려주는 거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가 잘 되면은 이제 뭐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다 구별도 할 수 있어질 텐데 어쨌건 전세권 설정해주면 전세권자가 사용하게 되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전세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원래 사용 수익은 여기서 소유권이 갖고 있던 거죠. 그죠? 자, 소유자가 갖고 있던 그 사용 수익권을 이렇게 준 거예요. 네가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해도 돼. 이렇게. 자, 소유권 다 준 거예요? 사용 수익만 하게 해준 거예요? 사용 수익만 받아갔죠. 그죠?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은 요 전세권이 사라지면서 다시 또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게 될 거니까 완전히 이전시켜서 넘긴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요 소유권의 일부 기능을 전세권자가 쓸 수 있게끔 승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도 승계되는 현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쪽의 단원에 가서 이 설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게 설정도 매매랑 다를 바 없는 승계의 모양이고 권리를 처분하는 행동의 일종이고 이런 걸로 다 주는지 일부만 주는지가 다를 뿐 주는 거 받는 거는 다 비슷한 거다로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러면 자 매매나 양도로 낼 문제를 설정으로 바꿔서 내도 그게 그거다 하고 풀어주면 되는 영역이 20, 30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설정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매매해서 넘기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주면은 설정이라고 하고 자,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 설정을 하면 사용 수익 기능을 주는 거고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설정을 하면은 처분 기능을 주는 거고 어느 걸 주는지가 달라서 권리의 이름들은 다르겠지만 다 소유권의 일부 기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어 좀 배워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을을 부르는 이름은 전세권 받았으니까 전세권자라고 부르면 되죠. 그죠? 이 사람 전세권이라는 권리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럴 때 갑을 부르는 이름을 소유자라고 해도 되지만 이 전세권 준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 전세권 주는 행동을 설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갑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죠? 전세권 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설정이라는 말은 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걸로. 그죠? 그러니까 자, 갑이 설정해 준 거고 을이 설정 받은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곧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그죠? 소유자니까 자기 소유권의 일부를 띄워준 거니까. 그리고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법률 관계에서 무슨 설정자는 다 소유자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무슨 설정자 그러면은 소유자니까 그중 일부를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 무슨 설정자라고 나오든 설정자라고 나오면 걔가 소유자인데?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영역이 또 20, 30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나올 때마다 계속 외워야 되고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고 이런 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반대로 부르면 을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넌 불합격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관계 파악이 반대로 됐는데 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특히 전세권도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누가 소유자예요? 저당권 설정자. 그 권리가 무엇이든 설정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문제로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반대로 읽어주는 순간 이제 모든 건 망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안 써 있지만 다른 것도 해볼게요. 자,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양도담보 설정자. 가등기담보권자, 가등기담보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가등기담보 설정자.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정자가 다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어 있으면은 암기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설정 개념을 초기 단계에 잡아놔야 돼요. 자, 지금 5월이면 지금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미루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설정 개념이 이제 뭔지 알았다. 외우는 건 안 해도 된다. 자, 설정적 승계들은 다 무슨 설정이라고 말이 나올 테니까 그냥 설정이라고 나오면 다 설정적 승계를 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를 또 나눠 볼 건데 자, 특정, 특별히 정해진 그것, 포괄, 정해진 거 없이 싹 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매로 을이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 받은 거는 특정 승계 받은 거예요? 포괄 승계 받은 거예요? 응? 이런 건 전형적으로 특정 승계 받은 거예요. 특정 승계 받은 거예요. 소유권이 다 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이 집을 2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 한 5개씩 갖고 있죠. 그죠? 우리 다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강남에 있는 A라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B라는 건물이 있는데 근데 을한테 판 거는 강남에 있는 A라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A 건물만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영등포에 있는 B 건물도 가져가나요? A만 팔았으면 A만 넘어가야 되는 거지. 영등포 건물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 갑이 팔았고 을이 샀던 그것만 특정돼 있는 그것만 매매 대상이 아닌 건 빼고 요것만 가는 게 특정 승계예요. 딱 찍어서 특정된 그것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특정적 이전적 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포괄 승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자, 우리가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포괄 승계는 상속만 알면 됩니다. 상속만 알면 돼요. 자, 여기 옆에다가 비교로 그려볼게요. 상속은 어떨 때 벌어지나요? 갑이 죽으면. 그죠? 죽으면 상속되는 건 아시죠? 보통 상속은 자식들이 받죠? 갑의 아들로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이 벌어졌다는 거는 갑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소유권은 있어서 뭐하며 임차권은 있어서 뭐하고 빚은 있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자, 죽은 사람은 소위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권리를 모든 걸 가질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강남에 있는 빌딩도 있을 테고 영등포에 있는 뭐 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의무 국민은행에 빚진 것도 있을 테고 친구한테 돈 빌린 것도 있을 테고 뭐 상대방이랑 거래하면서 물품 갖다 줘야 될 의무들도 있을 테고 가지가지 그런 걸 갖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권리는 죽은 사람이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 이 의무도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주인을 잃게 된 거예요. 주인을 잃게 된 건데 그러면은 빚을 안 갚고 그리고 소유권은 그냥 버려지는 거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 갑의 아들이 이 강남에 있는 빌딩, 영등포에 있는 땅 전부 다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자, 갑이 부담하고 있던 국민은행 빚, 뭐 거래처에다가 뭐 갖다 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리가 이전됐죠. 그대로 이전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이기는 한데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받았으니까 이전적 승계이기는 한데 권리만 왔어요? 의무도 왔어요? 의무도 왔어요. 자, 우리가 집을 샀다고 해서 매도인의 국민은행 빚을 내가 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산 거 그것만 받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집이며 땅이며 갑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갑이 갖고 있던 모든 의무도 다 넘어와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을 포괄 승계. 이어지기는 했는데 권리만 딱 그거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싹 다. 그래서 자, 매매는 적어 보면 권리의 이전적 승계 현상이면서 그리고 권리의 특정적 승계 현상이고 을이 이전적 특정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자, 상속 같은 경우에 권리만 오는 게 아니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인 거 맞죠. 그리고 특정적이 아니라 포괄적. 모든 게 넘어오니까 의무까지. 자, 우리 사람이 죽으면 빚도 상속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되는 승계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용어 살짝 배워볼게요. 자, 이럴 때 상속인이 누구예요? 상속인. 상속자, 상속인. 갑이에요? 갑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자, 왜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 거만 보셔도 그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쓰던 용어잖아요. 그러면은 자, 갑의 아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상속을 준 사람이네요. 자, 상속을 준다 또는 상속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시험에 피상속인이라는 말 나왔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건 또 아까 마치 설정자 못 알아들은 것 마냥 문장 안 읽어지면서 이제 다 암기사항 돼버린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용어 알아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조금 헷갈린다 느껴지시면은 상속인이 어느 쪽인지를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상속인 기준으로 잡고 그 상속을 준 사람이 상속을 당했다. 당할 피자를 써가지고 피상속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걸 외우라고 물어보는 건 아닐 거니까 상속이 포괄승계다라는 글자를 외운다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량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괄승계가 어떤 현상인지 알고 그 포괄승계를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저 또 20개, 30개를 줄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속이 포괄승계가 되면 권리 의무가 다 그대로 넘어오죠. 그죠? 그러면 민법적으로는 두 사람을 동일인 취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같은 사람 취급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갑이 죽지 않고 이름만 바꿔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갑이 할 수 있던 모든 행동은 이제 누가 한다 그러면 돼요? 갑의 상속인이 한다 그러면 되고, 갑이 해야 될 모든 의무는 다 누가 한다 그러면 돼요? 갑의 상속인이 한다 그러면 돼요.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사람인 걸로. 법적으로는 동일인 취급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럼 좋게 20개 이상 암기사항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 11월 1월 달에 기초용어로 다 정리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암기용 교재들에는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빨리 해결 안 되면은 그럼 다른 거 공부하는데 계속 암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해서 용어들 잘 잡아 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자, 쭉 여기 이제 취득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거 잠깐 해보고 갈게요. 자,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자, 이전적 승계 취득 현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상속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자, 맞다. 틀리다. 아, 이거 맞다. 왜? 그죠? 상속도 이전적 승계 맞네. 근데 이 문제를 틀린 지문이라고 시험지에서 풀고 와가지고 이거 이의 제기해야 된다고 난리 피운 분들이 그때 꽤 많아요. 17회 때인가 그랬는데 그분들 주장은 뭐냐. 상속이 포괄 승계지 언제부터 이전적 승계냐.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괄 승계도 이전적 승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체계라는 겁니다. 뭐가 더 상위 개념이고 뭐가 더 하위 개념이고 이런 게 개념이 잡힌 상태로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딴 건 무시하고 상속은 포괄이니까 상포 이렇게 외워버리면 출제자가 상속도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냈을 때 나는 포괄이라고 외웠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외운 보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실 때 특히 민법 공부하실 때는 자, 그 개념 간의 목차 간의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책에 목차 쭉 훑어드리고 이렇게 돼 있고 문제 구성 이런 얘기부터 드리는 이유가 이 민법에서 양을 줄이려면은 체계와 용어 개념으로 양을 줄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조리 다 암기사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니까 잘 관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36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엄밀히는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이쪽 파트에서 이제 출제 비중이 특히나 올해는 조금 더 높다. 올해 나올 것 같다 하는 주제가 법률행위의 분류인데 자, 요 분류하기 전에 뜻부터 확인해 놓겠습니다. 거기 의 부분에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죠. 안 외워도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란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냥 주어 소수로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리 변동, 권리 취득, 권리 소멸 이런 걸 일으키는 그런 요소인 건데 근데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이런 말 들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겠다 없겠다? 필수 요소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없겠다. 그죠? 자, 의사표시가 없이 법률행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차 처음에 쭉 봤을 때 자, 법률행위 파트의 목차 중에 여기서 시험 많이 나와요 했던 목차가 의사표시 단원이랑 대리 단원에서 출제가 3문제, 4문제씩 나와요 했었잖아요. 그게 의사표시 단원의 출제 비중이 큰 이유가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고 결국은 다 의사표시 논의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출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대략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물권법에 가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뭐 법률행위로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 거 구별해서 뭐 등기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를 따지려고 할 때 내가 이거는 등기해야 되고 저거는 등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법률행위로 분류되는 애들, 즉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어떤 녀석들, 걔네들은 규칙적으로 등기를 하라고 돼 있을 거다로 생각하고 외우지 않고 그냥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줄여놓고 좀 특이한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만 좀 외워주면 되게 이렇게 운영할 거니까 자, 법률행위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단 이거 챙기시고 자, 두 번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 된다고 한 적은 없죠. 그죠? 의사표시가 필수라 그랬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2번에도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꼭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런 설명이 있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잠깐 볼 건데 39페이지 가보세요.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거 나오죠. 아래쪽에. 그죠? 자,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게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고 이게 없으면 법률행위가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죠? 두 개로 목차가 나눠져 있죠. 자, 목차 체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잠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목차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글자대로 읽어요. 항상 민법은 그 글자 자체가 워딩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립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효력 생기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이 법률행위의 성립, 그런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랑 자, 그 법률행위의 효력, 권리 변동 생기는 현상, 그 현상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개념을 잡아볼게요. 자, 성립 요건도 충족이 되고 효력 요건도 충족이 되면 이 법률행위는 성립도 된 거고 효력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효력 요건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은 된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성립은 됐잖아요.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민법 공부하실 때는 성립이 되었다라는 말이랑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성립이 됐다고 해서 효력이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쪽은 해결됐는데 이쪽이 해결이 안 되면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성립이 만약에 안 돼 버리면 이 법률행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 없는 거야. 자, 있지 않은 것의 효력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성립이 안 돼 버리면 이쪽에서는 아예 논의를 하지도 않아요. 효력은 성립이 됐을 때 논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 드리냐면은 자,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피부가 개떡 같아가지고 안 바르면 카메라에 못생기게 나온다고. 나도 몰랐는데 가관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에 찍어놓으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 그래서 비비크림 열심히 발라요. 근데 가끔씩 제가 깜빡 잊고 바쁘거나 또는 뭐 놓고 오거나 해가지고 비비크림 못 바르고 여자분들도 화장하려고 그랬는데 뭐 없어가고 못하고 나가는 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비비크림을 발랐어. 그러면 어떤 날은 피부에 잘 먹어. 오늘 화장빨 좀 봤는데 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어제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아무리 떡칠을 해도 이게 화장빨이 안 받는 날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화장을 했으면 오늘 효과 좀 봤는데 하는 날도 있고 화장을 했으면 오늘은 화장 찍어 발랐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화장을 아예 안 했는데 화장빨 받는다 안 받는다 소리 해야 안 해? 안 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효력에 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아. 그죠? 자, 뭐가 있어야 논의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말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남자친구 그 얼굴 타령 안 한다고. 그죠? 개념상 그렇다고요.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그냥 성립이 안 되면 효력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말할 건데 근데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개념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직접 출제는 안 해요. 근데 이 개념이 갖추어져 있어야 암기가 줄어요. 자, 성립이 된다고 전부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건 따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다. 요거랑 아예 성립이 안 되어 버리면 효력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39페이지 아래쪽에 의 부분에 보시면 자, 괄호 1번에 성립요건, 효력요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거다 하면서 자, 괄호 2번에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유효나 무효나 취소 등을 논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에도 나와요. 자, 성립이 안 돼 버리면은 유효, 무효, 취소 그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두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근데 요 개념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이제 볼게요. 자, 그 목차로 볼 수 있는 개념은 그 정도로 구별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있다, 성립됐다, 존재한다라고 말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의 문장 읽을 때 야, 이거 필수야 했던 게 있어요. 법률행위 이거 없으면 안 돼. 의사표시. 그죠? 그러면 성립요건에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또 뭐가 있겠죠?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권리의 주인이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권리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의 주인이 될 당사자, 권리 의무의 주인이 될 당사자, 뭐 매매라면 매도인, 매수인 있어야 되고요. 자, 목적. 자,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킬 건지, 매매로 소유권 넘길 건지, 임대차로 빌려줄 건지, 뭐 이런 목적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 그런 걸 하자고 하는, 법률행위 하자고 하는 사자, 팔자, 뭐 빌려주자, 그러자, 뭐 이렇게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당사자가 없거나 목적이 없거나 의사표시를 안 하면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 안 된 거다, 효력이 없는 거다. 성립이 안 된 거다. 이거 물론 효력도 안 생깁니다만 이거를 이럴 때는 불성립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시는 거지 무효라고 표현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성립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효력 논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성립. 간단해요. 성립이 안 됐으니까 불성립. 불성립은 무효랑 달라. 그건 아예 없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성립이 됐을 때 이쪽도 해결하면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제 무효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자, 내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효력도 생기려면 그 당사자가 권리 변동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각종 능력이 쭉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목적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이 되지만 그게 유효하려면 권리 변동 일으키려면 그 의사 부분과 표시 부분이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모든 법률행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지 못하면 성립은 되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확정이 안 되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불일치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부분을 우리 민법이 이 법률행위 파트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무효되겠죠, 그죠? 자, 근데 싹 다 무효되면 고민거리가 별로 없어. 외울 일이 별로 없어지는데 어떤 거는 바로 무효가 되는데 어떤 거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은 결국은 어떨 때는 무효고 어떨 때는 취소해야 되는 건지를 구별해봐라. 여기가 출발점이 돼요.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도 책에는 이렇게 다 설명이 다 좀 이렇게 숨겨진 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대략 10문제 풀게 된다 그랬죠? 그럼 그 1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제가 지금 써보겠습니다. 자, 당사자의 능력이 있으면 유효일 건데 그건 공부 안 해. 법은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적을 만큼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서 항상 민법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법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무효로 가야 돼, 취소로 가야 돼 이런 거를 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최소한의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41페이지에 넓혀보기라고 해서 당사자 능력 얘기를 조그맣게 써놨죠. 용어들만 알면 돼요. 용어들만 알면 되고 이거를 뭐 깊이 들어가서 할 거는 없어집니다. 그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 만취자, 뇌사자 같이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법률행위 당사자로 계약서에 써 있으면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죠? 유아나 뇌사자, 만취자가 내가 산다 판다 말했을 리가 없는데 썼으면 누가 위조로 쓴 거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이 충분히 계약은 할 수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치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행위 능력 없다, 제한 능력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거래 할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땅을 팔아갖고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효로 하면은 또 미성년자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을 때에도 효력은 있는데 불리하다 싶으면 취소해.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사무능력은 무효, 제한 능력은 취소할 수 있게 해놓은 이유도 다 그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뇌사 상태인데 집을 팔 리가 없잖아. 근데 내가 집 판 걸로 계약서 써 있어? 그럼 무효라 해야지. 근데 내가 미성년자인데 집을 팔았어. 유리하면 누리고 불리하면 취소해서 없던 일로 엎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확정이 안 되면 무효냐 취소냐, 불가능하면 무효냐 취소냐, 위법하면 무효냐 취소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냐 취소냐. 대체로 무효되는데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배우는 부분이고 여기서 대략 2개에서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출제가 주로 사회적 타당성 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따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자,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자가 있어서 무하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의사표시 단원에서 3문제 나온다는 자리가 여기예요. 자, 어떤 거는 무효로 되고 어떤 거는 취소로 될 거고요. 그 조문을 외우는 거에서부터 출발이고 세부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될 때는 어떤 기준이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배우고 거기가 3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되면 그 후속 처리들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보통 하나 내지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아까 우리가 목차로 봤을 때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파트 있었죠, 그죠? 자, 이거 이제 내가 직접 매매나 매수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매도나 매수를 했을 때 그 대리인이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지를 배우는 단원이고 여기서 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조건 기한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조건 기한, 목차에 조건 기한. 자, 이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그러니까 그냥 집을 판다가 아니라 합격하면 판다, 결혼하면 판다 이렇게 했으면 그 합격이나 결혼 때문에 판다 하는 그 계약의 효과가 달라지는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서 1문제. 그래서 총 10문제가 배정되어 있는 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 총칙의 10문제는 뭐냐, 내가 뭐 배우는지는, 뭐 공부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이유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이 부비 트랩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자, 법률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들을 만났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개업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것들을 미리 배워뒀다가 그 일이 안 벌어지게끔 조심하라고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대략 10문제를. 전부 다 효력요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요건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요건 3가지, 거기에 딸려있는 효력요건들을 싹 다 충족해야 돼요. 근데 어떤 법률행위들은 성립요건도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된 게 있고 효력요건도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추가된다 해서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자,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배우는데, 특별 성립요건은 중개사 시험에는 출제되는 게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특별 효력요건은 중개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외울 일이 생길 텐데, 근데 이것도 개념 원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적게 외우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세요. 일반적인 그냥 1대1 매매를 해요. 매매가 법률행위인 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워도 그냥 아시겠죠? 그죠? 당사자 있고, 그리고 사고 판다는 목적이 있고, 소유자 바꾼다는 목적으로 의사표시해서 거래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의 능력 따지고, 매매계약의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따지고, 의사표시의 하자 불일치 따지면 그냥 유효 판정 나는 거예요. 무효 판정 나던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자, 만약에 갑이 바빠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얘가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의 집을 팔아달라고 하면은 갑의 집이 병한테 대리인 손에 의해서 팔릴 수도 있죠. 그죠? 이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와서 배우게 될, 거래를 하려는 갑을 본인, 매도인 본인, 그리고 을을 그 매도인을 대신해서 파는 대리인, 그리고 병을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만 병으로 바꾸면 갑의 집이 병한테 팔린다는 현상은 똑같은데 직접 팔았냐 대리인이 팔았냐 요 차이죠. 요 차이인데, 근데 사람이 한 명 늘어나다 보니까, 자, 얘하고 얘의 당사자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얘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병을 만나서 행동을 한 게 을이 만나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 행동에 또 하자나 불일치 같은 게 생기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 법률행위 파트 중에 대리 단원이 중간에 쏙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모든 매매계약에는 대리인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의 능력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대리인이 있는 거래에서는 대리인의 능력이나 대리인의 행동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을 때 이런 매매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팔려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대리인이라고 뻥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걸 팔아놨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에? 그럼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럼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자,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따져봤더니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대리권 없을 때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죠. 나중에 정확히 배우면 유동적 무효가 되기는 할 건데, 어쨌건 효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자,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유무가 효력에 영향을 주네요. 그래서 이런 걸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넣고 빼고 해봤을 때 효력이 달라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아, 그게 효력 요건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냥 매매 계약을 하거나 증여계약. 증여계약 뭔지 아시죠? 내 차 너 줄게,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받고 주는 걸 증여라 그래요. 증여라는 법률행위 할 때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있고,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냥도 할 수 있지만 합격하면 내 차 너 줄게, 이렇게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합격하면이라는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건이 항상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안 붙어 있을 때는 이 조건 이야기를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지금처럼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합격을 했을 때 하고 합격을 못했을 때 하고 대입을 해보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집을 사준다,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얘기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거 약속 받고 우리가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 가게 하나 내준다, 뭐 소나타 한 대 뽑아준다, 뭐 해봐라,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애들한테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겨. 합격 못하면 소위 나가리죠. 그죠? 무효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효력에 영향을 주네.
근데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건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니까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나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같은 것은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외워야 아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게 효력이 달라진다는 우리가 공부를 쭉 해봤을 때 효력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효력 요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걸 해봅니다. 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지금 개념 잡기 하는 거니까 토지를 하나 팔았어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답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은 자기 땅을 팔 때에도 투기 방지 목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팔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 할 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이거 받아야 되겠죠? 허가구역이니까, 그죠? 자, 이거 허가 받으면 매매 유효될 건 당연한 거고, 허가 못 받으면 매매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무효겠죠?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저 매매가 유효될 것 같고, 자, 허가를 못 받으면은 무효가 되고, 허가 못 받았으니까 거래를 못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허가구역 아닌 데에서는 검토할 필요 없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이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효력 요건이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까지는 좀 제가 점점점 어려운 걸로 발전을 시키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나와. 자,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농경지를 팔았어요. 자, 우리나라 법에 농경지는 함부로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거래하다가 농사꾼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농경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자, 매매가 되도록 법으로 운영을 해요. 자, 농지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경자유전의 법칙이라 그래서 경작하는 자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증명서처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지법, 공법 시간에 배운 농지법에 보면 농치증이라고 부르는 이걸 받으려면은 뭐 소는 한 마리 이상만 키우면 된다. 양봉은 10통 이상을 해야지 농치증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낌 비슷하죠?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매매가 되죠. 자, 농지는 농취증이 있어야지 매매가 거래가 될 것 같죠, 그죠? 자, 농취증 있을 때는 당연히 이 농지 매매가 유효일 것 같고, 농취증이 없을 때는 느낌상 농지 매매 무효일 것 같죠? 근데 이거 없어도 유효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이거 특별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제가 이런 설명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면 자격증 운영 왜 하는데? 마음속에서 저거 농취증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들은 순간에는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자 했다가 집에 가갖고 다른 과목 조금 공부하고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나면 농취증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냥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제 배운 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납득을 해야 돼.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외울 수 있지만 많은 걸 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외우는 걸로 해놓으면은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감정이 사고를 친다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감정의 힘과 내가 1, 2년 배우는 지식의 힘이 싸우면 절대로 지식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정이 이기게 돼서. 그러면 감정을 조금 다스려는 놓고 외워야 탈이 덜 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암기로 시험 보는 건데 암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 감정이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외울 때 혼란도 좀 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취증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농치증이 없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냥 해버리면 돼. 단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농치증이 없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냐 효력이 안 생기는 거냐 이런 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없으면 거시기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 구별을 해놓고 보니까 성립 따로 효력 따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 이것도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우지 말고 글자 안에서 찾아요. 얘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죠.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으면 뭘 못 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무효고 이렇게 해서 혹시 허가를 안 받은 상태로 등기를 쳤다고 해도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등기를 했다고 해도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자 농지 거래 자격 증명이래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래요. 얘는 거래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의 자격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거래를 통제하는 제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 농취증이 없어도 이 계약은 유효인 건데 농취증 없이 농취증 줄여서 쓸게요. 자 농취증 없는 상태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 되지도 않지만 어찌어찌 우연히 이 등기를 쳤다고 해도 그래도 소유권 취득은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는 사람은 농지가 취득이 되지는 않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는 돼요. 거래는 돼요.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책임을 지게 하려고 취득은 못하게 하지만 계약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 얘는 거래 허가 제도니까 허가 안 받으면 거래가 망가진다. 얘는 취득 자격 증명 제도니까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도 자 거래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취득만 망가지는 거예요. 취득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도가 운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40페이지 아래쪽에 특별 효력 요건 설명에 뭐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뭐 써있지 않지만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도 다 효력 요건이 되고 끝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판례 원문에 보시면 자 농지법 소송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 행위, 거래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즉 거래랑 상관없다. 단지 이게 없으면 취득이 안 되는 거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읽어도 뭐라는 거야. 그냥 안 된다는 거지. 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이게. 알아야 보인다고. 그 우리 강사들이 이제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거래 허가 제도인지 취득 허가 제도인지 이런 게 좀 구별돼서 보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외울 일이 없어져야 되고 시험에 농취증은 효력 요건 아니다. 농취증은 효력 요건 아니다. 이렇게만 외웠다가 농취증 없는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그러면 효력 요건 아닌 건 아는데 농취증 없이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다. 자, 이 계약은 유효인데 다만 취득이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도 정확하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무효고 취득도 안 되고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취득 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어질 수 있으면 그 다음에도 같은 현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비슷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기본 개념들을 잘 살려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관련된 주제 같이 하고 싶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법률행위들, 이런 식으로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 36페이지.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라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뒤로 가보시면은 뭐 방식이 필요하냐에 따라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 재산 증감에 따라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 구분 기준에 따라 외울 거냐? 자, 사람을 구별할 때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로 할 수도 있고 경제력에 따라 부자, 가난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직업에 따라 군인이냐 의사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근데 출제자가 물어보면 우리는 외워야죠. 그죠? 그럼 출제자가 물어보는 자리가 어디냐? 다른 건 사실 별 필요 없고 의사표시 수화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랑 계약 구별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출문제 거기 39페이지 기출문제 보시면은 자, 기출문제 2번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 문제 나와버리죠. 최근 32회 때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3번에도 보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33회도 연속 2년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보면 하는 거고 출제자가 안 물어보거나 물어보더라도 자주 물어보지 않는 거는 그냥 개념 처리해놓고 보류하고 삼각형 치고도 객관식은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거고 여기가 출제를 굉장히 보시다시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려 그러면 잔뜩이에요. 단독행위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요. 100개를 외워도 101번째가 나와요. 계약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요. 또 아무리 외워도 새로운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빨리 풀려고 외울 수는 있어요. 시험 다가오면. 근데 개념으로 봅니다. 자, 36페이지에 단독행위 의 부분 보세요. 항상 의 뜻이 중요해요.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로? 하나로. 조금 부연 설명 달아드리면 그럼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필요가 없네. 나만 의사표시 지르면 되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얘기는 허락받을 필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 봤을 때 이거는 상대방 허락 안 받아도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겠는데 그러면 그게 단독행위일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약에 가보시면 37페이지 괄호 2번 계약에 가보시면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기는 한데 얘는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자, 너 이거 살래? 그래. 그거 괜찮네. 살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팔거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랑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게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10개 중에 8, 9개가 계약입니다. 권리변동 일으키는데 혼자 마음대로 막 권리 없애고 만들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거니까 대부분은 합의하에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제일 많고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계약법이라는 목차가 추가로 또 자세히 나오는 게 계약은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대부분 계약이니까. 자, 그러면 계약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합의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계약이라고 할 생각 하시고 혹시 내가 실수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나 좀 외울 생각 하시고 자,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행동들 상대방 허락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행동들 이걸 권리로 말하면 형성권 행사라고 하는데 권리 변동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이런 행동들 이걸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 단독행위를 하는 반대편에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거 골라드리고 외우라고 시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앞글자 따드리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민법 과목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앞글자 아무리 예쁘게 따도 결국은 또 새로운 뭔가가 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출제도 많이 하니까. 자, 칠판에서 보겠습니다. 자,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 분류하면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3개로 분류하는데 합동행위는 사실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주제라 얘는 좀 빼더라도 단독행위랑 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2개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면 권리가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으면 단독행위 이걸 좀 더 쉽게 쓰면은 승낙 필요 없는 행동들 허락 안 받아도 되는 행동들 다 단독행위로 자 그리고 계약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는 못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외우는 일이 생기더라도 줄여놓고 외워야지 다 외우려고 들면은 그거는 치인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계약은 항상 있겠죠. 적어도 2명 있어야 되니까. 자 단독행위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일단 많이 나오는 걸 제가 골라드리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깨는 해제권, 취소권, 채무 면제 그 외에도 등등등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자 상대방인 단독행위고 출제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은 모르니까 알만한 걸로 설명드리면
효력 요건에 문제 생기면 무효로 될 수도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게 미성년자가 집 팔았을 때 아차 싶으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엄마 허락 없이 집을 팔았다가 취소를 할 때 상대방한테 가서 아저씨 저 취소해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까? 물어봐서 안 돼. 그러면 실패. 이렇게. 그러면 취소 제도를 미성년자한테 하게 해준 의미가 없어지잖아. 취소를 할 때에는 아저씨 나 미성년자인데 취소할 거예요. 이거 법정 대리인 허락도 없이 엄마 허락도 없이 판 거는 취소된다고 돼 있던데요. 민법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있죠. 해제도 마찬가지. 권리로서 해제권, 취소권은 형성권, 행동으로서 해제나 취소라는 행동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간 돈 안 갚아도 돼요 하는 게 면제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죠. 자, 면제해 줄 때 내가 너의 빚을 면제해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단독행위. 이렇게 판단이 좀 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개를 외우면 시험은 다 해결은 됩니다. 주로 이걸로 물어보니까. 왜 이걸 내느냐? 자, 유언은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알죠. 그죠? 죽는 마당에 무슨 허락을 받아. 단독행위 같기는 한데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한테 받을 게 조금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있는 마음이 자꾸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남 빌딩을 나한테 준다고 분명히 유언장에 써놨을 텐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얘기인데 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근데 유언 글자대로 읽으면 남길 유 말씀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말이지 너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찍어서 한 말 아니라고. 상대방 없는 유언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내가 죽으면 전 재산 불사질러라고. 누구를 사랑했었다 뭐 이런 거 유언장에 써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유언은 누가 특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유증 같은 거, 유언으로 중요한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하는데 느낌상 상대방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울 수도 있겠죠. 내가 헷갈린다면. 안 헷갈리면 외울 일 없고.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왜 내느냐?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재산의 단체인 법인을 만드는 행동인데 없는 재단 만드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내가 돈 내서 내 돈으로 만드는데 뭐 누구 허락받지 않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게 딱 한 글자 틀려져가지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돼버리면 합동행위가 돼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회사 같이 만드는 사람의 단체인 법인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재단법인 설립이나 사단법인 설립 같은 합동행위가 이런 애들을 단독행위가 모여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많이 내지는 않아요.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 내긴 하지만 많이 내지 않고 최근에 출제도 지나갔어요. 그러니 올해는 이쪽 걱정은 좀 덜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해제, 취소, 채무면제, 기타 등등 중에 또 뭐가 나올 걸 걱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제일 유력해 보이는 거는 공유지분 포기입니다. 공유지분 포기. 자, 여러분들 책에 보세요. 자, 기본서 36페이지 아래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공유지분 포기라고 나오죠. 32회 출제 기록도 이미 생겼지만 최근에 판례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 허락받을 이유는 없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선고를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37페이지에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둘째 줄에 소유권 포기가 있네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아요.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지분이 누군가에게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냥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내가 핸드폰 소유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어디 던지면 되죠. 하수구에 쳐 넣어도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다 통일될 줄 알았는데 대법원이 공유지분 포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말하는 바람에 이게 출제에 나오기 시작한 거고 자, 아직은 정답으로 많이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상 공유지분 포기가 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혼란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시더라도 다 외우면 이거 안 끝나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하시고 외우실 거면 공유지분 포기 같은 거 외우시고 또 계약의 종류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내 맘대로는 안 되죠.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산다 해야 사는 거고. 자, 빌려주고 싶어도 빌리는 사람이 월세를 낸다 해야 되는 거고. 공짜로 주는 증여마저도 받는다는 사람이 싫다 그러면 증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여러분들 길에서 지나가는 남자가 커피 한 잔 주면서 드세요. 그럼 그냥 막 받아요? 에? 그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받아요. 공짜라고 그냥 받진 않잖아요. 정성이 와서 주면 일단 받고 보죠. 그죠? 그걸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뭐 한번 먹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 증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보시면 합의 해제. 그냥 해제는 해제권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너랑 계약 안 해 이렇게 하는 건데, 합의 해제는 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럽시다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깨는 거라 이거는 일방적으로가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똑같은 해제자가 들어가 있죠. 헷갈리겠죠.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해제랑 합의 해제가 구별이 되게 외워주시는 건 시험에서 도움이 되죠. 자, 외워서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헷갈릴 소지가 없는 애들까지 몰아서 다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개념으로 처리하시고, 자, 공유지분 폭이나 해제, 합의 해제 이런 거 구별하는 것 같이 내가 시험에서 문제를 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가 있어 보이면 그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두 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공유지분 포기랑 소유권 포기는 좀 성질이 다르다. 상대방 있고 없고 다르다. 그리고 해제랑 합의 해제가 성질이 다르다. 이 두 개는 좀 외워서라도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때는. 자, 나머지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랑 사단법인 설립행위 구별은 테마가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올해는 외울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개념으로 처리하고 줄여서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늘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주로 하게 될 거고. 네, 문제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거기 기출문제 기본서 3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인데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장난하냐가 돼야 돼. 이제 오늘 용어 배웠잖아요. 설정과 이전은 다르다. 이전은 다 주는 거고 설정은 일부분만 주는 거니까. 자, 저당권 설정이면 설정적 승계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용어만 돼 있으면 이게 쉬워야 되는데, 정답이 5초짜리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용어가 안 되면 이것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누구 준 게 아니라 그냥 버린 거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계약을 하자고 청약을 하는 사람이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게 관념의 통지인지는 삼각형 쳐도 돼요.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출제자도 지금 이거 외우라고 낸 게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된다고, 기초용어에서. 그리고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이런 거 누가 줬어요? 내가 잡았어요. 내가 잡았어. 그럼 당연히 원시취득이라 해야지. 외우지 않아도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시험이라는 게 삼각형이 있을 수는 있고 내가 잘만 되어 있으면 정답 고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삼각형이 많을수록 괴로운 건 괴로운 거니까. 자, 개념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가시는 거고. 자, 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는 라인에서는 출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민법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에서 그냥 승부가 났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상대방 있는 거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공유지분 포기는 그냥 소유권 포기랑 다르게 누구에게 지분이 간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단독행위 맞다 그랬죠? 정답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때 출제 판례 선고되면서 바로 했던 거니까 35회 때는 이게 큰 정답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대리권 없는 사람이 행동한 거를 추후에 인정하는 행동할 때 인정해줘도 되냐 이런 건 없겠죠. 자, 그 추인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하면 되고,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맞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지만 배우면 금방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상계 시험 범위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갚을 돈,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이 있으면 서로 계산해서, 상호 계산해서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하는 건데, 배우지 않은 건 삼각형으로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뭔가의 포기죠. 그죠? 그럼 단독행위는 맞을 것 같고 상대방 있는 없는이 좀 애매한데 권리의 포기고 이거는 의무자에게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삼각형이 났더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상대방 있는 없는? 없는. 그래서
32회 때 이거 하나를 외우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좀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제가 32회 때 요거 외우라고 시켰었어요. 왜 그랬냐? 물론 안 중요한 건데,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치러진 감정평가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시험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려 3군데나 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출제위원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하러 또 오면 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조금 외우게 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는 거, 뭔가 출제 타이밍이 온다 싶은 거, 이런 분석들은 선생님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외울 건 외우고 줄이는 건 개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회 때 이번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 했는데 내가 외워져 있다면 유언이랑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노렸겠죠. 그러면 보자마자 유언 유증 이게 딱 나올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다면은 제거하면서 해결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32회, 33회 때 재단법인 설립행위랑 유언이 2개 다 지나갔죠. 그죠? 그러면 타이밍상으로 또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올해는 공유지분 폭이나 해제와 합의 해제의 구별이라든가 이쪽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외우고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때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무작정 외우는 방향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 순환의 컨셉도 그런 거니까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범죄력의 목적 관련된 단원들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